접해보신 분들도 많으셔서 이런 홍보가 되게 많습니다. 이 수술을 하고 나면 보통 몇 퍼센트 정도의 체중 감량이 됩니다라는 이제 홍보가 많은데 보통 네, 또 위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시작해서 얼추 보니까 이제 1년이 되었거나 지난 것 같은데요. 볼 시간 참 빠르군요. 뭐 어쨌든 1년 기념으로 오늘은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잘 찾아보지도 못할 것이고 알래 알 수도 없는 내용을 누설하는 것처럼 오늘 준비했습니다. 특집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비만대사 수술이 한 3년 정도 지금 올해 말이면서 만 3년이 돼 가는데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공식 비공식 합해서 아마 10,000예 정도 지금 가까워 오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산할 수 없는 이 예수까지 합하면은 10,000예가 이미 넘었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 보험 급여 이전 수술까지 생각하면은 10,000예가 훨씬 넘은 분들이 이제 비만대사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고 나서도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수술을 받고 나서도 대강의 본인의 목표 체중은 알고 계셨겠지만 어떻게 이제 목표 체중에 도달하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실제 이제 수술 후에 또 이제 체중 감량의 정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게 맞나? 이게 좀 느린가? 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상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권영 교수님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주제는 비만대사 수술을 하고 나면 살이 과연 얼마나 빠질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고도 비만 수술을 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수술을 받고 나신 분들이 주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는 수술을 이제 한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몇 개월이 된 상태에서 몇 킬로가 빠졌는데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잘 빠지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들 혹은 수술 후 하고 나서 내가 3개월, 6개월까지 한 몇 킬로 정도까지 빠져야지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나랑 똑같이 수술을 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디게 빠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문의를 해 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드물긴 하지만 나는 좀 천천히 빼고 싶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다 모아서 그러면 이제 고도 비만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 과연 내가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살이 빠지는지가 올바른지 적당한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자분들한테 와닿는 거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같은 병동에서 만났던 환자가 있는데 그 이제 외래 경과관찰 도중에 또 만나신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몇 킬로가 빠졌는데 난 왜 이거밖에 안 빠졌지 하면서 이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은 체질량 지수래도 키에 따라서 체중이 틀리고 같은 키라도 이 체질량 지수에 따라서 이제 많이 이 수술 후의 경과들이 틀리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술한 다음에 그 시기에 따라서 수술 직후냐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 됐느냐 수술하고 나서 1년 지났냐에 따라서 체중 감량의 정도도 틀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러한 그 속도의 개념을 포함해서 같이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단순히 누구는 몇 킬로가 빠졌는데 나는 몇 킬로가 빠졌으니까 걱정됩니다. 전에는 한 달에 10kg가 빠졌는데 지금은 2kg밖에 안 빠져요. 이것들이 과연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길 위에 서 있으신 건지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외래 보는 날인데 이제 같은 날 수술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오시게 될 때 같은 날에 수술하신 분들이 그날 이제 같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그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안면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말을 하다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저 사람은 많이 빠졌다. 내가 지금 수술이 잘못된 건가?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의문점이 되게 많은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 의문에 대한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한 이제 저희가 수술 전에 설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비만 수술을 하고 나면 대부분 몇 퍼센트의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합니다. 몇 퍼센트의 체중 감량이 됩니다. 라는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이것은 이런 설명을 이제 주로 많이 드리게 되죠. 근데 이것은 이제 최종 목표의 의미고 이것이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중간중간의 단계, 즉 3개월, 6개월에 내가 몇 킬로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만을 가지고 내가 수술하고 나서 1년, 2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체중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체중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학적으로 환자분이 처음에 우리 비만대사 센터를 찾으시면 드리는 말씀은 이제 환자분의 체질량 지수를 고려해서 환자분의 의학적인 체중 감량은 이 정도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목표는 몇 킬로그램이 됩니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보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우리가 의학적으로 원하는 목표보다 더 감량하기를 원하시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건강해지는 그런 의학적인 목표를 빨리 달성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개인적인 목표도 달성하기 쉽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빼야 되는지 더 얘기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비만대사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이 수술에 대해서 접해보신 분들도 많으셔서 이런 홍보가 되게 많습니다. 이 수술을 하고 나면 보통 몇 퍼센트 정도의 체중 감량이 됩니다라는 이제 홍보가 많은데 보통 한 30%에서 35% 정도의 체중 감량이 됩니다라는 그런 홍보나 안내 문구를 접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수치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런 수치는 이제 연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비만 수술을 하고 나서 시기를 딱 잘라서 1년 내지 2년을 잘라서 1년 뒤에 수술한 환자들이 과연 몇 퍼센트 평균적으로 체중 감량이 되었는지 그 평균치를 제시하는 그 수치를 이제 연구자들이 논문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 수치를 따와서 이제 저희들이 환자분들에게 설명할 때 연구 결과를 보니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체중 감량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예를 제시해 드리겠는데 이 연구도 외국에서 진행된 연구인데 보시면 한 1년에서 2년까지 딱 보면 마이너스 30% 정도의 감량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것을 근거로 많은 수술하시는 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30% 정도의 체중 감량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수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목표의 의미를 가지는 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그 사이사이에 내가 6개월 정도의 아니면 9개월 정도의 그 사이에는 내가 어느 정도 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수술의 효과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30%의 본인 체중 감량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에 의한 체중 감량은 한 10%만 돼도 성공적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거를 좀 알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본인 체중의 30%가 사실은 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틀린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우리가 실제 임상 실제에서 환자분들 뵈면 150kg인 분들도 꽤 많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는 80kg 정도밖에 안 돼도 체질량 지수가 35가 돼서 수술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150kg 환자분이 30%의 체중 감량을 한다. 그 다음에 80kg의 환자가 30%의 체중 감량을 한다. 그럼 벌써 두 분 사이에도 30%의 차이라는 거는 계산을 더하기 빼기 해보면 20kg의 차이를 가져오는 그런 큰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30%의 단순 수치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술하기 전에 내가 시작 체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퍼센트가 적용이 되면
그 체중 감량의 목표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차가 아주 크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시작 체중별로 체중 감량 목표를 다르게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수개월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가장 중요하고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표는 이제 작년과 재작년 그 전까지 해서 저희 이제 고대 안암병원에서 비만대사 수술을 받으신 분들의 평균적인 체중 변화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여기 있는 수치는 모든 환자들의 체중을 평균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전 체중을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즉 보시면 수술 전에 90kg가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수술 전에 90에서 110kg 사이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수술 전에 110에서 130kg 정도의 체중을 가지신 분, 그리고 수술 전에 130을 초과하시는 체중을 가지신 분들이 과연 수술을 하고 나서 체중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수술 전에 90이 안 되시는 분들은 3개월이 지나고 나면 평균적으로 한 14kg 정도의 체중 감소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12개월이 지나고 나면 평균적으로 25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나타내게 되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퍼센트로 환산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30% 정도 감량의 성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130kg 이상의 초과하는 체중을 가지신 분들의 체중 변화를 살펴보면 이분들은 평균적으로 수술 전에 143kg부터 시작을 해서 3개월이 되면 평균적으로 25kg 감량이 돼서 118kg에 도달을 하는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6개월이 되면 38kg이 감량이 돼서 105kg에 평균적으로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이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53kg 감량이 돼서 퍼센트로 계산을 해보면 37% 정도가 평균적으로 감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 시작 체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퍼센트로 환산하는 체중 감량의 정도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작 체중이 90%가 채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30%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시작 체중이 더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것보다 점점점 높여서 체중 감량의 퍼센트를 목표로 잡는 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원래 체중이 100kg이 넘지 않으시는 분들을 이 최종적으로 본인 체중의 30% 감량한다는 거는 아무리 비만대사 수술을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들인데, 우리 병원에서 하신 분들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막 뽑고 보니까 평균 30%면 댓글도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수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시작 체중이 90%가 안 되시는 분들, 90kg? 네. 90kg.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90kg이 안 되시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은 이제 키가 작은 분들이라서 수술 전에 BMI, 체질량 지수는 30 이상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시작 체중이 낮기 때문에 보시면 체중이 안정화되는 구간, 즉 수술 직후에 체중이 급속하게 감량한 이후에 체중이 서서히 빠지게 되는 안정화 기간에 좀 빨리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시면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지나가면 그렇게 체중이 많이 빠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극단적으로 시작 체중이 130kg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3개월, 6개월 그 이상이 되어도 체중이 계속 많은 속도로 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체중 데이터는 아마도 병원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잘 빼고 있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수술한 병원의 데이터의 평균치에 접근하고 있는 것인지를 비교해야 내가 지금 과연 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마다 이게 치료하는 정책, 폴리시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요. 체중 감량 속도도 초반,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 병원 요 데이터만 가지고 본인이 우리 병원에 수술하지 않으셨으면 요것만 가지고 막 그렇게 비교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요거보다 못하거나 좀 더 하더라도 내가 과한가, 내가 덜한가를 본인 병원에 있는 이 수술하신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내가 정말 제대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건지 판단할 수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잠깐 댓글 보면 운동을 수술한 다음에 운동한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비교한 내용, 이거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다 운동을 하고 싶어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런 연구를 운동을 한 군과 운동을 안 한 군을 연구를 하려면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시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운동하지 말라 내지는 조금만 하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윤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떻게 특정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실제 객관화를 해서 운동을 이 정도 하신 분들 결론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을 이 이상 하신 분들을 이제 비교 분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저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운동하지 않아도 체중 네, 감량. 초반에서 말씀드린 이제 필구팀이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요것은 요 질문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각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면 이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가이드를 주는데 이것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적당한 내용들인가? 나에게도 이게 맞는 내용인가라는 질문과 상통하는 내용인데 요것은 이 제 방송 나중에 후반부에 요 체중이 빠지는 속도와 관련되어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얘기는 좀 드려야 되겠어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체중 감량이 되면 수술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체중 감량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의사들한테 중요한 측면은 동반 질환이나 대사 질환의 호전이겠죠. 단순히 우리가 체중만 보고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체중 감량에 의한 부수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체중 감량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순서대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체중 감량의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식사를 덜 하는 거죠. 두 번째 운동? 아닙니다. 두 번째 식사를 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운동인가요? 아닙니다. 세 번째도 식사를 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운동, 다섯 번째 다른 거 이런 식으로 가니까요. 우리가 운동하고 고도비만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동하고 식사 줄이는 거하고 동등한 정도의 열심히 하면 동등한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 줄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강력한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수술이란 치료를 고도비만 환자들한테 하는 거죠. 네, 넘어갈까요,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공적인 체중 감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수술한 병원의 그런 평균적인 체중 감소 곡선을 확인하고 나서 내가 이 체중 감소 곡선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곡선에서 벗어난다면 지체 없이, 이 지체 없이에 제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없이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병원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수술 직후에는 한 달 정도, 그 이후에는 한 3개월, 6개월 정도의 이제 외래 진료를 받게 되는데 이 간격으로는 요 체중 감소 곡선을 벗어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외래 진료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마다 이제 환자분들에게 한 2주나 3주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달라 아니면 카페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체중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외래 사이사이에 의료진들과 소통을 해가지고 내가 이 우리 병원의 평균적인 체중 감소 곡선 그 위에 있는지를 웬만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공간적 그다음에 지역적인 문제도 있어서 병원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주치의와 상담하고 진료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의 외래 진료를 이제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사실 검사나
환자 상태, 객관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료가 이 주 목적이라서 권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그 곡선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결과만 알 수 있는 거죠. 벗어났다? 아니면은 잘 지켰다. 이제 그 두 가지만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정상적인 곡선의 표준 편차 내에서의 이 벗어난 표준 편차 내에서의 이탈은 상관없지만 정상적인 곡선의 표준 편차 밖으로의 이탈은 그 안으로 다시 환자분을 모시고 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3개월, 6개월 안에 있는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환자들과 소통을 할 것이냐,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냐를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맞습니다. 1년 내에는 그게 현실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부분을 다시 강조를 드리겠는데, 내가 평균적인 체중 감소 곡선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나의 체중 감소, 이렇게 평균적인 체중 감소를 곡선으로 그리면 보통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즉, 한 3개월이나 6개월까지는 급속한 체중 감소 곡선을 그리다가 그 이후가 되면 약간 완만하게 체중 감소를 그리게 됩니다. 내가 과연 3개월, 6개월을 지날 때 이 체중 감소 곡선 위에 평균적으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고, 아까 박성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이제 3개월, 6개월마다 외래를 와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그냥 그때그때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해서 곡선상에 있다 이러면 이제 본인이 내가 잘 가고 있겠구나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식이나 운동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가야지 그 외래와 외래 사이에 그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중 감소 곡선을 지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바로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당뇨병이나 이런 것들 개선을 위해서, 즉 대사수술 목적으로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런 체중 감소 곡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마침 오늘 외래 날이라서 제가 오늘 외래를 다 보고 나서 당뇨병이 수술 전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당뇨가 제일 심했던 환자분을 이제 하나 뽑아가지고 여기 예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분은 이제 수술하신 지가 한 6개월 정도 딱 됐는데, 오늘부로 수술 전에 이제 인슐린으로 당뇨를 조절하고 계신 아주 심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환자분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나는 당화혈색소가 10 밑으로는 떨어져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조절이 안 되는 당뇨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수술 전 체중은 75kg 정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체질량 지수는 한 30에서 35 사이에 있으신 분이었고, 결국에는 수술 후 6개월째 당화혈색소는 6.7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인슐린 이외의 약물로 당뇨병을 잘 조절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중요한 거는 이분의 체중의 곡선인데, 체중의 곡선을 보시면 수술 전에 75를 기록을 했다가 외래에 오실 때마다 70, 67, 63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분이 이렇게 체중 곡선에 이 곡선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이나 이런 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비만 대사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특히 이런 평균적인 체중 감소 곡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75에서 63kg이 됐으면 12kg인데, 고도 비만 환자분들은 이제 100kg이 훌쩍 뛰어넘는 분들한테 12kg이라고 얘기하면 별거 아닌데, 우리 이제 의사들이 보는 거는 환자분의 이 쉐입보다도 우리가 수치들을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10.5가 되신 분들이 과연 약물 치료에서 6.7이 될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깜짝 놀라고, 이제 외래 환자분 오셨을 때 정말 환자분한테 축하드리고 우리 치료하는 우리들도 굉장히 기쁘게 되는 건데, 그것이 불과 12kg 감소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매우 놀라운 일이고 여기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이런 일인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요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이제 수술 전 체중이 75kg이니까, 아까 제가 저희 병원에 이제, 네, 이분은 이제 수술 전 체중이 75kg이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요 이제 카테고리에 속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체중 곡선을 지키려면 6개월째 되면 평균적으로 한 18kg 체중을 감소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시면 아직 18kg까지는 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당뇨 조절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이유는 이분은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이후부터 지금까지 필라테스를 거의 매일 다니고 있고, 비만 대사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초반에 웬만한 근손실은 있기 마련인데 이분은 그 근손실조차 거의 없는 정도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신 상태여서 이 체중 감소 정도는 아마도 열심히 이제 운동하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잠깐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 당뇨나 대사 질환에 있어서 근육을 보존하거나 근육을 키우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좋은 건지 설명을 잠깐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근육은 이제 저희가 움직이거나 뭐 힘을 쓰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서는 당뇨 조절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비만 대사 수술을 하고 나서 체중 감소 시기에 급속한 체중 감소 시기에 웬만하면 근손실이 최소화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양이나 운동 조절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 섭취도 더더욱 권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리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이제 근육을 유지하고 근육의 기능을 늘리면서 인슐린 저항성, 당뇨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유산소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만 열심히 하면 이제 살 빠지면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 넥스트는 또 근력 운동도 하셔서 근육의 퀄리티를 좋게 하시면 대사 질환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맞습니다. 반드시 적절한 근육 운동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 후에 체중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직접 작성하고 계신 수첩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되게 인상적인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떠와봤습니다. 저 왼쪽에 보이신 경우는 이제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체중을 기록해 주신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정말 모범적으로 한 6개월까지는 급속하게 떨어지다가 6개월 이후에는 완만하게 떨어지는 정말 모범적인 체중 감량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분은 시작 체중이 한 100kg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35kg 정도 감량을 한 상태로 마무리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행히도 얼마 전에 임신 소식까지 전해 주셔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그 결과에 되게 만족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수첩에다 거의 매주 정도로 자신의 체중을 이렇게 적어서 외래 때마다 저희를 보여주시면 외래 사이사이에 이렇게 체중이 변했구나 라는 정보를 저희가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이나 식에 관한 조언을 드리기도 되게 편리해서 이런 식의 기록을 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기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 체중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관심은 반드시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임신, 출산 이후에 이제 임신성 당뇨도 생기고 출산 후에 또 비만이 고도비만으로 진행돼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해드리는 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고도비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호전돼서 임신을 해서 출산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일도 또 생기고 있어서 치료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쁜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잠깐 다음 슬라이드 가기 전에 제가 잠깐 코멘트 할 게 있는데 위절제 수술이 최후의 보루일까요? 이제
제가 전에 신문에 무슨 칼럼에도 한번 썼었는데 수술이 최후의 선택이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요즘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거라는 걸 일반인들도 좀 아셔야 되겠어요. 위톡에서도 한 번 정도는 제가 이 정도의 커멘트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수술적 치료의 합병증 그리고 위험도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약물 치료든 다른 치료든 수술적 치료든 효과 위주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최선이라서 그러면 고도 비만 그리고 뭐 심지어는 임신이 안 되는 그런 비만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도 결국은 체중을 빨리 빼서 몸의 대사능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면 수술이 최후와 보루가 아니라 최초의 최선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걸 반드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술하고 나서 나의 식사량과 운동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 질문도 아주 많이 주시는 질문인데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병원들마다 이제 제공되는 가이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수술 후에 하루 섭취 칼로리는 몇 킬로칼로리가 적당합니다. 혹은 운동과 관련해서는 하루 운동량은 뭐 일주일에 몇 번, 그리고 운동을 한 번 할 때 한 몇 분 정도, 어느 정도 강도로 하는 게 적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내게는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체중 곡선이 평균적인 체중 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 가이드라인을, 이 권고사항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맞을지 몰라도 내가 수술하고 나서 평균적인 체중 곡선을 그리지 못한다면 내가 받은 이 권고사항보다 더 엄격하게 드시는 것은 더 엄격하게 조절하고 운동량도 더 늘리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초반에 이러신 분도 이제 간혹 있습니다. 나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제가 항상 6개월까지는 최소 급속하게 체중이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그냥 천천히 뺄래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이 왜 위험한 생각인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수술을 하고 나서 한 3개월이나 6개월 요 초반기에 체중이 덜 내려갈수록 최종적으로 목표 체중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게 됐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재증가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만대사 수술을 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이 동반 질환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나는 수술을 하고 나서 그냥 먹는 거는 조금 자유롭게 먹고 좀 천천히 빼고 싶어요. 이런 생각은 경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체중 감량이 잘 되시는 분들은 확실히 모든 결과가 다 좋게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아까워서라도 일단 수술하고 나서는 2년간은 본인이 많이 드실래야 많이 드실 수도 별로 없고 체중이 찌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배 젓는다고 빨리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많이 괴롭지 않은 상황에서 체중을 일단 이 초기에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목표 체중의 한 80% 이상을 감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수술적 치료의 결과가 굉장히 좋은 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직 수술 안 받으시거나 아니면 수술 받으신 직후의 환자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하고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의 제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초반에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30% 감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런 이제 안내가 보통은 제시가 되는데 이 30%는 평균의 의미입니다. 이 평균은 이런 겁니다. 수술하고 나서 설렁설렁 이제 조정하시는 분들, 운동도 설렁설렁, 먹는 것도 설렁설렁 조절하시는 분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고, 그리고 여기 이 평균적인 수치에는 하고 나서 되게 열심히 모범적으로 조절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내 목표를 이 평균적인 수치에 맞추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30%는 목표는 아니고 수술 후 체중 목표는 이 평균치보다 아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 카테고리 4개로 나누어서 몇 퍼센트 감량되는지에 대한 퍼센트를 제시해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낮게라고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시작할 때 나는 수술하고 나서 설렁설렁 할 거야 라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 수술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우리 처음에 외래 오면 우리 옆방에서 진료보지만 네. 처음에 외래 오면 저는 계산기 환자분하고 체질량 지수 얘기하고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저의 의학적 목표는 수술하고 나서 몇 킬로그램이고 그 킬로그램까지 우리 6개월이면은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시면 90%는 가니까 네. 해봅시다 그러는데 사실 네. 대부분이 그걸 달성을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달성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는 게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 권 교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거보다 더 큰 목표를 처음부터 설정하고 네. 그걸 향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 이제 그렇게 네. 얘기하시네요. 저는 이제 박성수 교수님 이제 뵙고 오시면 그것도 맞는데 우리는 조금 더 욕심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보다 더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럼 같은 센터 내 바로 옆방에서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잘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만대사 수술이 수술하고 나서 이게 땡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술하기 전에 마음을 다잡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제 효과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심층 면담이래요. 심층 면담을 해보면 결국은 드시는 게 문제예요.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많이 드실 수 없게 수술을 해놓으니까 많이 못 드시는데 맞습니다. 딴 걸 드신단 말이죠. 지금 넘어가기 편한 거 예를 좀 더 들어주실까요? 뭘 드셔서 잘 안 빠지는지. 일단 체중이 이제 조절 안 되시는 분들은 외래를 잘 안 오십니다. 외래를 예. 한 1년, 2년 만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보면 전혀 체중을 내가 이제 그 사이사이에 체중을 확인도 안 하시고 내가 몇 킬로였지? 언제 올라갔고 언제 내려갔고 이런 관심조차 가지시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비만대사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한 번 식사에 넘어가는 양이 제한이 있어서 이걸 다 넘기기 위해서 식사 시간을 아예 길게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시간, 4시간 이렇게 한정 없이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권유드리는 외래 자주 잘 지켜서 오시고 그 다음에 이 정도 하면 하셔야 됩니다. 이걸 웬만큼 지키시는 분들은 저희가 제시하는 체중 감량 곡선에 거의 다 따라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 수술하고 나서 내가 체중이 그대로면 어쩌지? 이 걱정은 미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이제 뭐죠 타이트한 스케줄을 나는 잘 못하니까 이제 병원 가도 어차피 잔소리만 듣고 소용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병원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잔소리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약물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센터에서 또 연구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식단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와 다른 또 이 대화로 접근해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뭐 식욕을 이길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이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설명드리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오시면 자주 올수록 좋은데 우리가 자주 오라고는 얘기 안 하니까 돼 있는 날에라도 좀 예약돼 있는 날에도 정확하게 오시면 훨씬 더 결과가 좋을 텐데 그럴 때 좀 안타깝죠. 맞습니다. 우리 가끔 너무 안 오시면 전화해서 지금 현재 상태 여쭤보고 그렇게 하죠. 맞습니다. 외래에 이제 그 날짜에 못 오시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받으세요? 전화? 네, 잘 받으십니다. 네, 다행이네요. 전 전화 드린 적이 없어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끝나는 그런 평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짧게 시간 맞춰서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지켜서 끝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 주로 외래에 오시면 설명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술로서 우리가 2년간의 강력한 시간을 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2년간의 강력한 시간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뭐 단식도 해보시고 식이요법도 해보시고 뭐 정말 아주 강한 마음으로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시면 살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럼 그 살 빠진 거를 식이요법 운동을 1년 이상 유지한다? 그런 분들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2년이라는 강력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2년간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식사를 많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감량은 할 수 있어도 체중 증량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우리가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우리와 같이 잘 하시면 2년이 지나도 체중 증가 없이 정말 행복하게 운동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사실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한 대사질환이 없는 건강한 대사 기능을 가지고 평균 수명 이상으로 사실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그런 거니까. 맞습니다. 이 수술에 의해서 생기는 2년 동안 내가 더 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이제 그것이 일상생활처럼 돼서 본인의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치료법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오늘 시간 좀 남았지만 그래도 한 말씀 하시고 일찍 끝내겠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막 비만대사 수술에 대해서 뭐 체중은 이렇게 빠지고 동반진환이 이렇게 좋아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궁극적으로 비만대사 수술을 결정하는 목적은 수술을 하고 나서 내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요 한 가지만 생각하시고 수술 결정을 하셔도 크게 틀린 결정이 아니실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남아서. 제가 오늘 의대 본과 학생들이 이제 실습이 나오죠. 그래서 실습 나와서 이제 수술방에 수술 참관을 시키고 오늘 이제 비만대사 수술했는데 제가 의대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비만대사 수술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체중 감량? 그거는 궁극적인 목표로 가는 수단이다. 목표가 뭐니? 그랬더니 대사 질환이 좋게 하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단기간의 목표다. 가장 큰 우리가 이 목표가 무엇이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이제 그때 제가 원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생명 연장, 오래 사는 것이다.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게 맞다. 그래서 비만 대사 수술에 외과 의사 등장하는 거라고 좀 거창하게 얘기하고 했습니다. 오늘 요거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